33도, 대구와 포항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리옹에서 소포를 가장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은 의도적이라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맞받았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고 설비는 2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히는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우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리옹에서 소포를 가장한 폭발물이 터져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용의자를 쫓는 동시에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리옹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의 골목에서 한 빵집 앞에 놓여있던 소포 모양의 폭발물이 터진 겁니다. 폭발물 내부엔 금속 부품 등이 가득 들어있었고 지나가던 행인 등 최소 13명이 다쳤다고 프랑스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 중에 8살 어린이가 포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Ça a explosé et j'ai cru que c'était un accident de voiture et du coup genre, on s'approchait avec mon ami et en fait il y avait des gens qui étaient en train de se regrouper dans un magasin en face, il y avait des bouts de fil électrique autour de moi et des piles et des bouts de carton et de plastique.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소포를 두고 갔다는 증언과 CCTV 화면을 확보하고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폭발 현장은 물론 주변 지하철역 등도 폐쇄된 가운데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파리 검찰청 테러 방지국도 수사에 가세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일을 앞두고 인터뷰 중이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폭발을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Une attaque donc à Lyon. Ce qui s'est passé à Lyon, il ne m'appartient pas d'en faire le bilan, mais a priori aujourd'hui, à ce stade, il n'y a pas de victimes, il y a des blessés. Donc. 리옹시는 같은 시간대 또 다른 곳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SNS상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무부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프랑스 전역의 공공장소 등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의 기밀 유출은 의도적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송현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 OECD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 기밀이 담긴 외교 공문을 의도적으로 흘린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밀 문서 공람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영향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측에 의견을 주거나 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리더십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하루 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역사와 인권 측면에서 치유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측에 깊이 있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단순한 통화 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 고발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했습니다.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공익제보라고 감싼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정상 간 통화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데 무슨 공익제보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간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보수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 기밀 폭로는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 의원이 밝혀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청와대가 이제 와선 기밀 유출이라고 한다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기밀이라는 건지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미 정상의 실제 통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가려질 때까지는 수소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섬광과 함께 파편이 날아듭니다. 여기저기서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주차장 천정도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제 저녁 6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 안에서 일어난 수소탱크 폭발 사고 장면입니다. 쾅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뛰쳐나왔는데 이 옆 건물에서 이제 창문 다 깨지면서 연기가 되게 많이 났어요. 이번 사고는 단지 내 벤처 공장에 설치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설을 견학 중이던 벤처 경영인 권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폭발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2달 전부터 시험 가동을 해왔고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끝낸 뒤 곧 정식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운영 400여 시간 만에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수소 보관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상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고 점화 온도가 높아서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따라서 수소를 보관하는 고압 저장 탱크가 부실 시공됐거나 아니면 전기 생산 공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인하점이나 발열점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확 기화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장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소 기체 고압 보관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 자동차나 수소 충전소 확대 같은 정부의 미래 역점 사업들도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달리는 수소차나 곳곳의 수소 충전소는 안전할까요? 정부는 사고가 난 탱크는 시험용이라 차나 충전소에 쓰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지만 이번 설비에 대해 실시된 안전검사소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모든 항목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수소 전기차 충돌 실험입니다. 앞면과 뒷면에 강한 충격을 가합니다. 수소 탱크에 가까운 측면에 충격을 줘도 탱크는 폭발하지 않았고 큰 손상도 없습니다. 수소차 탱크는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잘 깨지지 않고 폭발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자동차 회사 설명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1000기압을 견딜 수 있게 이음매 없는 강철 용기가 사용돼 폭발 위험이 극히 낮다고 산업부는 밝힙니다. 반면 이번에 폭발한 탱크는 12기압 정도를 보관하는 용기로 강간을 이어붙여 만든 실험용 탱크라는 겁니다. 이런 5% 성격이 아닌 수소가 생산이 되고 활용되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글로벌 수준의 적합한 안전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설은 불과 2달 전 정부의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력을 견디는 내압 시험과 셀만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비파괴 시험 등 9개 항목의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부실했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3년 안에 수소 충전소 300곳을 추가로 짓고 2040년까지 94만 가구에 수소 연료 전지를 보급한다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도 충전소 건설을 허용했고 안전관리자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수소를 취급하도록 해야죠. 현재 국내에서 쓰는 수소 탱크는 220개, 그보다 작은 수소 압력 용기도 3,800여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에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서 강릉에서는 전국에서 첫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이른 열대야인데 해변에는 때 아닌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해변 모래사장을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다 보면 웃음과 함께 더위도 한풀 가시는 듯합니다. 학교에서는 더웠는데 바다 보니까 정말 시원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바다에 담가둔 낚싯대에 붕장어 한 마리가 걸려들자 낚시꾼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걸립니다. 날씨가 낮에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고기는 안 잡히지만 너무 시원하고 바닷바람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낮사이 뜨겁게 올랐던 기온이 밤 늦게까지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으면서 해변가 곳곳에는 때이른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해변에 마련된 그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고 잔잔하게 들이치는 파도 앞에서 추억을 담다 보면 기승을 부리던 더위는 잠시나마 잠잠해집니다. 낮에는 진짜 흐물흐물거릴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나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경포대 바닷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원 동해안에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포항에서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두 번째로 이른 겁니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으로 내려오면서 내륙에 달궈진 공기가 열대야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강릉은 밤새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밤새 최저기온이 27.4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한낮에 또다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4도, 서울과 광주도 32도까지 올라 뜨겁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답답한 하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제주를 제외한 그 밖에 전국의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하늘에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고 있지 않지만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20도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강릉의 현재 기온 27.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포항의 한낮 기온이 34도, 울산과 춘천, 원주 33도, 서울과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의 또 다른 공장에서 어제 저녁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 용산구의 상가와 주택가 일대가 단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났던 강릉 과학산업단지 안에 또 다른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공장과 수소 폭발 사고가 났던 공장과의 거리는 불과 300m 정도. 하지만 이번 화재는 이틀 전 폭발 사고와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과 청파동 일대 일부 상가와 주택들이 예고 없이 단수됐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손님들이 오셨다가 그냥 지금 물이 안 나서 영업이 안 된다 돌아가시라고 이제 양해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면 물이 필요하니까. 인근 재개발 구역에 상수도 폐쇄 공사를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른 세대들까지 단수가 된 겁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 중부사업소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부근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한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차량 2대가 불에 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아덴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6개월 임무를 마치고 어제 귀향한 우리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의 환영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밧줄이 끊어지면서 갑판에 있던 병장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 190여일 동안 이영만리 바다에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어제 진해 해군기지에 귀향했습니다. 해군기지 사령부에서 장병과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영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400톤급 최영함 정박을 위해 부두에 묶어둔 대형 밧줄, 즉 홑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병사들을 덮쳤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팔뚝만한 굵기의 밧줄이 끊어지자 함정 앞머리 갑판에 있던 병사들은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터진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향후에 원인 같은 것들을 이제 규명해서 22살 최모 병장이 숨지고 부사관 1명과 병사 3명이 다쳐 군병원에 긴급 후송됐습니다.
숨진 최 병장은 전역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었습니다.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가족들은 6개월 만에 돌아온 외아들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먼발치 서 잃었습니다. 군 당국은 숨진 최 병장이 입항 직후 호출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사고 조사팀을 꾸려 밧줄이 끊어진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국내 제화업체인 미소페의 한 하청업체가 폐업 의사를 밝힌 뒤 이틀 만에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제화 노동자들은 원청인 미소페가 책임을 지라며 본사 앞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있는 한 공장에서 구두에 밑창을 만드는 작업을 해온 원정환 씨. 벌써 10일 넘게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찍어야 열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지난 10일 사장이 폐업을 예고하더니 불과 이틀 뒤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지난 3월 퇴사한 제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업체 대표가 갑자기 공장을 닫아버렸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 퇴직금 소송 그거를 안 주려고 폐업을 해서 저희는 그냥 뭐 당장 길거리로 지금 난진 상태잖아요. 이성대가 책임져라. 원 씨와 함께 해고된 제화 노동자 19명이 제화업체 미소페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소페 본사가 지난해부터 공인비 인상을 논의하는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했다며 진짜 사장은 미소페 본사 사장인 만큼 일터를 잃은 제화공의 고용도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값의 40%가 유통수수료로 추정된다며 쇠락하는 제화공장을 살리려면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화 노동자들은 원청인 미소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소페 측은 본사와 관련 없는 하청업체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와 노동자들의 대화를 주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 곳곳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두 남성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갖고 있던 USB 저장 장치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390개가 넘는 불법 촬영 동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 근처 창가에서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복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슥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 화장실입니다. 한 여성이 뒤이어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고 이 남성도 나와서 실수였다는 듯이 남자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 남성은 또다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칸막이 아래 틈새를 통해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바닥에 얼굴이 비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도망치던 남성의 모습은 고스란히 CCTV에 촬영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개찰구에서 신용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당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개찰구에 태그된 교통카드 추적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범행 자백받았습니다. 코엑스몰 매장 안에 또 다른 남성.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더니 여성의 치마 뒤로 흰 가방을 바짝 갖다 댑니다. 이후에도 이 남성은 코엑스몰에서 치마 입은 여성들만 골라 뒤를 쫓아다니며 가방을 들이댔습니다. 결국 이를 미심쩍게 여긴 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가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함께 압수한 USB 저장 장치 안에선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이 무려 390여 개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스토킹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 처벌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안들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이렇게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이런 뭐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안표 판매나 40km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사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또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도 또 뭐 의견 제출한 거 있고 완전히 조율이 안 돼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미국이 1,500명의 병력을 중동에 추가로 파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란 정부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병력은 1,500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백악관의 추가 파병 규모를 보고한 데 이어 의회에도 고지했습니다. 일본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추가 파병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달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교적 작은 숫자의 병력을 보낼 것이라며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me very talented people are going to the Middle East right now, and we'll see how, and we'll see what happens. 미 국방부도 추가 파병은 공격용이 아닌 전쟁 억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ur intent is to give our forces in the field what they need to be able to defend themselves. 이란의 종말까지 언급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이란의 대미 기조는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미국의 추가 파병 결정에 앞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폭격을 당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ما دست از هدفمون و استقلالمون و کشورمون و عزتمون بر نمیداریم.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에서 억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일단 전쟁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높아 국제사회는 돌발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브렉시트 경랑 속에 영국 메이 총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는데 후임 총리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 7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집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위원회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ut it is now clear to me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untry for a new Prime Minister to lead that effort. 보수당은 6월 둘째 주부터 새 당대표 선출 경선에 들어갈 예정인데 후임 당대표가 선출되면 자동으로 총리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메이 총리는 당대표를 사퇴한 뒤에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합니다. 메이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뒤 2년 10개월 동안 브렉시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부결되고 당초 3월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10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21일엔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보수당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퇴에 이르게 됐습니다.
Such a consensus can only be reached if those on all sides of the debate are willing to compromise. 후임 총리 후보로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존슨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EU 잔류 지지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메이 총리를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밀월 관계를 과시하면서도 무역 문제를 두고는 물러설 수 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일본에 도착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도착 이튿날인 내일 두 정상은 골프와 일본 전통 씨름인 스모를 관람하는 등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일정을 짰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을 첫 국빈 자격으로 만나고 이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서는 농산물 분야 등의 무역 문제를 두고 개방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아베 총리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북한과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공동 성명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뒤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떠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일 기간에는 지난번 방일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2만 5천 명의 경호 인력이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급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최대 반도체 칩 제조업체가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이 깊어져가는 미중 무역 갈등과 화해 사건 등으로 생긴 일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SMIC가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이 회사는 중국 최대 반도체 칩 제조회사 중 하나로 기업 가치가 6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과 함께 조립 라인에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화웨이 등과 함께 벤처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가 끝나면 SMIC는 다음 달 중순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퇴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량이 적고 높은 비용이 들어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며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이 없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와 월가의 전문가들은 회사 측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정부의 화웨이 압박 때문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미국이 앞으로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넌은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조치에 이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의 불투명성을 근거로 미국 증시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는 3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돼 있고 올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수라트시의 4층짜리 상업 건물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불이 나서 최소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이 건물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던 학생들로 14살에서 20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불과 연기를 피해 4층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현지 TV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밤을 밝히는 비비드 빛 축제가 호주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개막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벽면은 식물원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영상들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바다로 뛰어든 잠수부가 보여주는 수중 풍경과 도심의 발레리나 등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빛 축제는 23일간 계속돼 다음 달 15일에 막을 내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쿠바와 미국의 긴장 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양국 청년들이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재단과 쿠바 음악기관이 주최한 이번 연주회에는 미국에서 25명, 쿠바에서 50명이 참가했으며 모두 18살에서 24살의 젊은 음악가입니다. 이들은 음악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면서 음악을 통한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신속 정확한 배달 서비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주문만 하면 척척 갖다 주는 배달, 배송 문화가 발달하면서 업체 간의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운송장이 끊임없이 인쇄돼 나옵니다. 주문에 맞춰 상품을 착착 담고 포장까지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시간. 차량에 나눠 실으면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매장은 한 4, 50건 정도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문 5시간 이내 마무리됩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은 3년 새 무려 40배나 커졌습니다. 업체들마다 총알 배송을 내걸며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신속 배달 시대입니다. 옷을 수거해 세탁하고 다리고 다시 갖다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주문이 밀려들어 배달원을 수시로 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풀은 약 1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0에서 3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지금까지 유통업체들이 최저 가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최단 시간 배송으로 바뀌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편하게 배송을 빠르게 받다 보면은 다시 그 불편한 서비스로 내려갈 수 없는 어떤 고객의 기대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비스는 하나의 기본 서비스가 되지 않나. 배달 음식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못 시킬 게 없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갖다 주는 배달 문화.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 선택권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배송 서비스 뒤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내몰린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초 안에 콜을 잡으세요. 휴대전화 앱이 울리자 재빨리 주문을 선점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받아 배달을 마치기까지 분초를 다투는 아찔한 운행이 이어집니다. 15분 안에는 도착을 해서 물건을 픽업할 수 있게끔 대행업체들 지금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죠. 한 번 배달에 받는 돈은 3,000원. 시간당 4대 건은 채워야 생계가 유지되니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이처럼 배달 노동자들은 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여러 가지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근무 중 팔이 부러진 이 배달원은 플랫폼 노동자란 모호한 신분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산업재해보험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하루 배송 250여 건, 12시간 넘는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죽을 똥 살똥을 하면서 채우지 않습니까? 얘네 100 충분히 소화하네? 110으로 늘려. 보상은 없이 계속 이제 늘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구나. 필요할 때만 초단기 노동자를 구해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가 배달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분들을 계속 소외시킬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 조건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쉴 권리를 보장하라.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배달원들. 스스로를 유령이라 자조하며 노동자로서 대우받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동통신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죠. 증권이나 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서도 동영상 제작 붐이 일고 있습니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주식시장을 분석합니다. 아침 회의 내용이 그대로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정부 정책상으로는 상당히 수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지 않나. 아예 다양한 방송 설비를 갖춘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전문 인력으로 팀을 꾸려 동영상 제작에 나서기도 합니다. 의사가 진료실이 아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료 시간에 쫓겨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를 담습니다. 많은 설명을 못 해주는 게 안타까운데 바로 이런 동영상이나 아니면 환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한테 훨씬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기 환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해집니다. 동영상을 가족들이랑 공유하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원하는 시간 또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건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유튜브 사용 시간은 1년 반 전부터 모든 연령대에서 카카오톡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동영상 클립이라든지 뭔가 그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도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한 사람의 한 대 시대를 넘어 6천만 명. 모바일 동영상은 어렵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는 전문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연탄재를 야적하던 쓰레기 매립장이 1년 내내 꽃이 피어있는 야생화단지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로 이 꽃들을 키워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재호 기자입니다. 드넓은 유채 군락지가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 아래 유채꽃 향기를 따라 시민들이 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유채보다 더 화사한 웃음꽃을 터뜨리며 추억 만들기에 빠져봅니다. 인천에서 보니까 새롭고 이쁘고 그리고 어른들 모시고 왔으면 더 좋겠고 애기들도 여기 와서 놀면 참 좋겠어요. 깔끔하게 새 옷을 입은 달팽이 광장에는 붉은 페투니아와 탐스런 작약이 자태를 뽐냅니다. 야생화 화원은 사계절 다양한 야생화와 나무들을 18개의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수령 30년 이상 된 메타세콰이어들이 1km 이상 쭉 뻗어있는 이 메타세콰이어 길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 CF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86만 제곱미터가 넘는 야생화 단지의 핀 꽃은 약 300여 종의 66만 포기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온 연탄재와 쓰레기를 버리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립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야생화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저희 열원을 활용해서 이 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탈바꿈한 이 야생화 천국은 이달부터 사시사철 모두 꽃을 피워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가시나요? 막바지 봄나들이 차량들로 오늘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특히 정오 무렵 북천안에서 청주까지 정체 가장 길겠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7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1번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 신갈 분기점부터 주춤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흥 휴게소나 안성에서 짧은 구간 정체인데 아무래도 기흥 휴게소 정체가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5번 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순산이나 팔곡, 비봉, 다시 한번 서해대교 근처를 포함해서 계속 구간별 정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 나들목부터 브레이크 밟는데요. 양지터널까지만 6km 구간 더딥니다. 52번 고속도로도 하옥의 나들목에서만 원주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아직은 나머지 구간들은 수월합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이 상표 붙인 스마트폰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젠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차세대 통신, 5G 시장에서 세계의 석권을 노리는 강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화웨이, 한자로 쓰면 화위이고요. 중국을 뜻하는 화려할 화자에다가 하다라는 뜻의 위자가 합쳐진 상표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선 중국을 위해 일한다 또는 중국엔 미래가 있다 쯤으로 풀이하기도 하더군요. 요즘 미국이 이 회사를 콕 집어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어 그 장비를 쓰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 물론 화웨이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이 같은 이른바 화웨이 보이콧에 우리를 비롯한 우방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등 미 동맹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보이콧은 중국 대표 기업을 압박해 결렬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5G와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지는 차세대 세계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겐 난제입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화웨이 자체도 우리 주요 IT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큰손 고객입니다. 결국 치밀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국도 동의할 시장 경제 원칙들을 앞세워 설득해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일부 우리 기업의 보안 상태가 문제없음을 보여주는 식의 실증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업종별 이해득실을 따져서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시나리오별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겠죠. 그러고 보니 다음 달엔 트럼프 대통령도 오네요. 미, 중 어느 쪽도 아닌 우리의 이익을 냉철히 따져서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뉴스 예슬이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에서 소포를 가장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은 의도적이라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맞받았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고 설비는 2달 전에 안전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들은 좀처럼 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밤새 강릉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27.4도를 기록하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달가량 빠른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 35도 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높겠고요.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서울과 광주는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85 마이크로그램, 세종 86 마이크로그램 보이고 있고요. 제주를 제외한 그 밖에 전국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는 만큼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은 거의 지나고 있지 않지만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구름대 영향으로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